선조는 조선 왕계부에서는 최초로 방계 출신의 국왕으로 무려 41년을 재위하였다. 재위 기간에 류성룡, 이양복, 이순신, 권율, 이황, 이이 등의 인재가 등용되어 역사의 길이 남은 인물도 있었다. 선조는 태생적으로 왕이 되기 어려운 먼 위치에 있었고 왕의 수업도 받지 못하였다. 아버지 덕흥고는 중종의 상궁인 안씨의 소생으로 중종의 8째 아들이며 그 창빈 씨의 셋째 아들이 선조이다.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와 1살 아래이던 하성군은 궁중에서 어울리게 되었는데 이때 인순왕후가 아들같이 애틋하게 대하였다. 순회세자가 1563년 12살에 갑자기 죽었고 4년 후인 1567년 명종이 후손을 기대할 만한 나이에 병으로 죽자 조정은 어릴 때 인연이 있던 하성군을 명나라에다 조선의 차기 왕으로 올렸다. 명나라에서는 조선국 권서국사로 칙서를 내리면서 조선의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가 하성군을 양자로 받아들인 후 세자로 책봉하여 올리니 명은 그해 11월 고명책인을 내려 명종의 뒤를 이은 왕이 제14대 선조이다. 이 시기에는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사신을 보내면서 책봉으로 왕조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외적의 야육적 침략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 일본은 1589년 혼란했던 전국시대를 수습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왕성해진 군사력으로 중국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해외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히데요시는 나고야에 전초기지를 마련해 침공을 대비한 선박을 건조하고 물자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마도 당주 20대 소요시토시가 조선 조정에 가서 우리와 동맹을 맺고 명나라 만주로 진격하자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즉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와서 수교하지 않으면 병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대마도주가 전달한 내용이다. 선조는 외교사절인 조선통신사를 1590년 3월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데 1년 후 3월에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율곡 이이가 몇 년 안에 외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니 10만을 양병하자는 경연을 할 때 선조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선조 25년 4월 14일 궁성 곳곳에 불이 났다. 먼저 장례원과 형조를 불태웠으니 이는 두 곳의 관서에 공사 노비의 문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궁성의 창고를 크게 노략질하고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이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의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다. 선조 25년 4월 29일 광해군을 세워 세자로 삼았다. 신잡이 미리 준비해둔 교지를 즉시 내렸다. 30일 새벽 창덕궁 인정전을 나오니 비가 온종일 내리는 날씨인데 백관들과 백성들이 뜰을 가득 메우고 뒤를 따랐으며 홍제원을 지날 즈음에는 폭우가 쏟아져 종친과 호종하는 백관을 합하여 겨우 100명 정도이고 저녁에 임진강 파평면 화석정에 도달하였으나 너무 어두워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이 정자에 불을 질러 밝히게 하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강 건너 동파에 도달하였고 왕이 탄 나룻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으라고 명을 내렸는데 강 건너편에는 절반 이상이 사람이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이후 선조는 요동으로 망명하기 위해 세자에게 조선에 잔류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라 지시한다. 이때 광해군의 소조정이 분조이고 선조가 머무는 의주는 원조정이라 하였다. 이 분조에는 영의정 최응원을 축으로 10여 명의 중신들이 적군을 피해 평안도 맹산 양덕, 황해도 곡산을 거쳐 강원도 이천 등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행제소를 옮기면서 황해도와 평안도 성천을 거쳐 영변에 머물며 분조를 이끌어갔다. 광해군이 조정을 지휘할 때 북인 계열의 곽재우, 최영경, 정인홍 등과 경기도의 이발, 이길, 정원신, 백류양 등 의병장들이 걸기하여 세자를 크게 도왔고 광해 즉위 후 북인이 정권을 주도한 것도 이러한 공적이 있었다. 비판, 견제, 공존의 붕당 정치를 선조와 정철이 동서분열로 갈라놓았다. 1575년 선조 초 장원급제 한 김효원과 명종비 동생이고 권세가인 심의겸이 이조정랑 자리를 두고 대립하게 되면서 동서분당이 시작되었는데 서인의 정철 윤두수와 동인의 류성룡 이사내가 두 축을 이루면서부터 대립하였고 동인과 서인이 붕당을 형성하여 다툼이 심하자 선조는 살인파를 대거 기용하여 왕권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당론의 우세로 국정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였다. 선조 22년 10월 1일 조정은 성절사 윤근수가 영경에서 종계변무에 관한
명나라 기본법전인 회전을 가져왔는데 법전에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의 족보인 종계변모를 바로 잡아준 황제의 직서이니 선조는 자신의 왕통을 인정해주는 법전이기에 무척 기뻐하여 창덕궁 황금문에 직서를 선포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황해 감사 한준의 장계가 극비리에 올라왔고 내용은 황해도 안압과 재령에서 영무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주 남문의 대를 이어 살던 정여립이 괴수라 지목하여 올린 보고였다. 10월 7일 대장에게 말과 군관을 주어 전주 등지에 출발시켰고 관군의 보고 내용은 정여립은 도주하여 추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열흘 후인 10월 17일 황해도인 몇 명을 잡아와 군기시 앞에서 교수형을 처하고 같은 날 진안 죽도에 숨어있던 정여립은 스스로 자결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5일 동안 6항목이 전부이다. 그러나 선조는 자신을 향해 역모를 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내세우는 왕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0월 28일 판돈령 부사인 정철에게 이 사건이 매우 중하니 위관이 되어 철저히 조사하라 하였다. 판돈령 부사는 왕과 왕비의 외척이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먼 친척들을 대우하는 권한이 없는 명예직이다. 선조는 의정 대신 중에서 임시로 정철을 위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위관은 죄인을 신문하고 판정하는 재판장이다. 정철은 계림군의 처남인데 성품이 변벽하고 의심이 많은 자이고 동서분당 당시 양쪽 조정이 불가능한 서인계였다. 정철이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은 정여립이 전주에 내려온 이후 보흥 죽도에다 승려, 기인, 무사들을 모아 대동계를 조직하여 활쏘기 등을 열어 천하공물설로 선동하면서 모반을 준비하고 황해도 변승복, 해주의 지향도, 남원의 승려 의연 등을 포섭하여 결빙기를 이용하여 모일날 입경하기로 모의한다는 것이고 서인 영수가 된 정철이 3년 동안 철저히 동인을 추방하고 1천여 명이 희생된 조선 최대의 옥사이다. 1593년 10월 1일 선조는 외란으로 파천한 후 서울에 돌아왔으나 머물 궁전이 불타 없어져 지금의 덕수궁 서거당이 월산대군의 사가였는데 정철의 도움으로 이 집을 행궁으로 삼았다. 월산대군은 제구대 성종의 친형이고 그의 손자 계림군의 처가 정철의 여동생이다. 계림군은 인종 즉위년에 인종의 외척대윤 유님 일파와 소윤 윤원영 일파 사이에 정권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유님을 축출하기 위해 계림군이 모반을 일으킨다고 경기 감사 김명윤이 계략을 꾸몄다. 이 일로 계림군은 미리 겁을 먹고 여의도 옆 양화도에서 배를 타고 도망쳐 고향 선룡산 기슭에 있는 이웅의 집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중이되어 숨어있다가 토산 현감 이감남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거열령을 당한 왕족이다. 선조 20년인 1587년 이순신은 초임장교로서 함경도 녹둔도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둔전을 관리하다 건주여진의 습격을 받아 그 책임으로 강등되어 압송되었다. 이순신의 형 이순요와 류성룡은 친구였는데 류성룡이 발탁한 사실을 잘 아는 서인 정철이 장영으로 다스린 일도 있었다. 전란 중에도 이순신을 두고 서인, 박순, 정철, 윤두수 등과 남인, 유성룡, 이산해 등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 조정 대신들은 대부분 서인들이고 원균의 편에서 이순신을 공격하였다. 서인은 도원수 권유를 도와 이순신은 수군을 이끌고 출정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순신은 왜군의 계략이 너무도 뻔하여 출정을 하지 않아 권율은 회복이 불가능한 패배를 하였으며 조정은 이순신에게 그 책임을 지워 선조가 한양으로 압송하여 1597년 4월 한 달가량 죽을 만큼 문초를 하고 파직하였다. 서인이 추천한 삼군통제사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에 대패하자 마지못해 이순신을 다시 수군통제사로 임명하여 10월 25일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외선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둔 명량대첩이 세계사에 남아있다. 이에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군은 철수를 서둘렀고 200척의 적선을 침몰시키는 큰 전과를 기록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적선에서 날아온 유탄에 전사하였다.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은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이순신 장군이 퇴각하는 왜군을 섬멸하려다 전사하는 등 7년의 전쟁이 끝이 났다. 선조가 죽기 직전 영창대군을 보필해달라고 유영경, 한응인, 박동량, 서성, 신음, 허성, 한중겸 7명을 별도로 불러 유언하였다. 이들 7명은 모두 선조와 얽혀있다. 서성의 아들 서경주는 선조에 일려 정신홍주에 혼인하였고 김제남의 아들 김진규와 서성의 딸이 시집갔다. 신음의 아들 신익성 선조의 삼녀 정수공주와 혼인하였으며 유경영의 아들 유정량 선조의 육녀 정희용주와 혼인하였다.
박동량의 아들 박미와 선조 오녀 정한옹주와 혼인 박경주 선조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한흥인 손녀와 선조 일남 이매군과 혼인하였고 허성의 딸과 선조 십남 흥안군과 혼인하였다. 1602년 김제남의 딸을 왕으로 책봉하여 선조 36년에 정명공주와 선조 39년에 영창대군을 얻었는데 이때는 선조는 55세이었다. 1608년 선조 41년 2월 1일 점심 식사를 찹쌀밥으로 먹고 난 다음 기가 막혀 갑자기 죽음에 이르자 차마 3살인 영창대군의 선인은 못하고 광해군에게 교서를 내리고 생을 마감하였다. 선조 32년 2월 1일의 실록을 보면 한중겸은 인조의 장인이다. 중겸은 겉으로는 관우한 듯하나 안으로는 실로 음험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가 역시 성룡다움이다. 이들은 모두 선조의 아들딸과 연결된 서인 세력인데 양천, 고양, 김포 등 경기, 기호지방의 엄청난 토지를 점유한 관료지주들이며 광해군이 즉위하던 해인 1608년에 경기도에 처음 실시하려던 대동법은 미국으로 환산하여 대동미를 거두게 되면 서인 대신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구조이고 광해군은 이 제도를 극렬하게 반대한 이들과 개추국사 때 영창대군이 당한 화는 모두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은 자들이 저항하였기 때문이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광해군을 폐위하고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이 주도하여 승자의 손에서 역사가 쓰이게 되었는데 이 기록물이 광해군 일기이고 중초본으로 남아있다. 인조 2년 이괄의 난으로 광해군 때 보관되었던 각종 서적과 사초가 대부분 소실되었는데 다행히도 춘추관 당직 근무자 홍덕민이 화급하게 챙긴 기록물 일부와 사관들이 각자 흩어져 보관한 일기장인 가장일기를 수습하여 정리한 필사본이 남아 중초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 중초본은 사관들이 붉은 글씨로 표시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고 숱하게 지우며 고친 흔적이 중초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유일하게 활자본이 아닌 필사본으로 남아있어 당시의 내용이 그 어떠한 역대실록보다 생생히 남아 영국 보존되었다. 왜 이토록 서인들은 조선을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광해군을 군주이라고 부르지 않고 폐주와 홍군, 즉 어지러운 군주라 부르고 반정을 정당화하면서 연산군과 같은 폐륜으로 부각시켜 광해군의 신료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였는지 중초본과 정초본을 대조해보면서 알 수 있었다.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가 2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공빈 김씨 소생의 형제 중 이남고 14명의 아들 중 서이남이다. 선조의 서자로 태어났지만 세자로 책봉되었고 부왕이 죽을 때 교서를 받은 조선 15대 국왕이었지만 적자인 영창대군을 내세운 서인 세력에 의해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전란으로 황폐화된 민심과 창덕궁 등 궁궐복구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즉위 초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현물 대신 곡물로 통일하여 공납하게 하는 조치로 땅이 없는 농민에게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조세 제도였으나 선조가 죽기 직전 영창대군을 보필해달라고 한 유영경, 한흥인, 박동량, 서성, 신음, 허성, 한중겸 등 7명 서인 세력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임진왜란 때 친형인 이매군은 함경도에서 외와 내통하였고 정헌군의 아들이고 후일 왕이 되는 인조의 동생인 능창군을 역모에 가담한 죄로 제거할 때 광해군을 지지한 세력은 정치적 비중은 너무나 적은 이발을 축으로 한 대북 세력뿐이었다. 광해군은 그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했으며 마침내 서인 세력이고 영창대군을 지지한 유영경을 파면시키자 그때서야 협력을 행사할 만큼 정치 세력으로 힘이 실리게 되었다. 1609년부터 광해군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폐허가 된 창덕궁을 시작으로 인정전, 도남원, 선정전, 대조전, 희정당 등을 2년여에 걸쳐 복구한 다음 1611년 10월 그동안 머물렀던 서걸의 궁호를 경운궁으로 지어주고 임모광후 일가를 지내게 한 다음 창덕궁으로 옮겼으나 음양의 형세에 맞지 않는다는 술자의 말을 듣고 교화천도까지 거론하기도 하였다. 선수도감 이충에게 인왕산 아래에다 이 궁을 세우도록 명한 것이 인경궁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초가 되었고 이충은 법궁인 경복궁을 지을 왕도 대들보 216조와 변산반도 제목 3220여 개를 함부로 벤 것이 발단이 되어 인경궁의 규모가 커져 그 규모가 법궁에 버금가는 토목공사로 커지게 되었다. 술사 김일용이 또 별궁을 세문동에다 건립하기를 청하였는데 세문이란 서대문 즉 돈이문을 말하는데 항상 막혀있는 문이라는 뜻으로 중종이 진성대군 시절 이터에 살았고 이후 이 일대의 왕족들이 주로 살았으며 정원군 등 집을 헐고 3년에 걸쳐 흥화문, 숭정전, 융복전, 집경당, 흥정당,
회상전 등과 여러 별당을 지어 셋째 대궐이라 불렀고 궁궐이 완공되어 이후 궁호을 경덕궁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토목공사는 전후 복구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재정 고갈로 인하여 인왕산 아래 인경궁 공사가 지연되고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후 반정의 빌미가 되었다. 1613년 김제남의 영모 사건은 문경 세제에서 은상살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벼슬길에서 제외된 양반 집안의 서얼들이 저지른 사건이고 북인 이이첨이 박응서를 사주하여 김제남이 외손자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음모를 꾸민다고 부고하였다. 조정에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으며 대부파 신료들은 영창대군이 화의 근본이라 주장하였고 선조가 죽을 때 영창대군의 보호를 부탁한 7명의 신하를 포함한 서인들의 상소는 8개월이 넘도록 이어졌지만 광해군은 거듭 윤허하지 않았다가 결국 대북정권에 의해 김제남은 사사되고 영창대군은 강화부사 정항에 의해 증살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북 세력이 독주라기보다는 서인 세력이 선조 유훈을 내세워 화를 키운 사건이며 결국 임목대비가 더 이상 같은 궁궐에 거처 1618년 즉 광해 10년 명나라는 만주족 후금과의 전투를 위해 조선의 군대를 요청하게 되었고 광해군의 입장은 전후 폐허가 된 도성제권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 출병에는 반대를 분명하였다. 그러나 서인 세력은 정권을 잡을 기회라고 판단하고 임진왜란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논리로 광해군을 압박하였다. 명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명분은 분명하지만 1592년 세자 시절 분조를 맡아 몸서리친 7년간의 전투를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폐허가 된 국토가 외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고 명나라에 파병을 한다면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누르하치의 원한을 사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이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복구에 힘을 쏟는 일련의 시책들이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나아가 왕권 강화에 근본적으로 방해받는 것은 분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광해군의 외교적 감각으로 볼 때 전쟁은 막아야 되는 실리관계와 명분론을 앞세우는 서인 세력 사이에서 후금과 손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말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한 군주였다. 광해 11년인 1619년 어쩔 수 없이 강옥립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명의 요구대로 조선군 병사 1만 3천 명을 데리고 출정하게 되었는데 압록강을 건너 명과 연합군을 결성하고 보름 만에 부차 전투에서 후금의 기마병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강옥립은 당시 후금의 수도 요령성 신비년에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조선군의 출병은 부득이하였다고 명나라의 관계도 설명하면서 항복하였다. 이 사실이 3월 11일 조정에 알려지게 되고 서인 세력은 강옥립을 역적이라 규정하고 발칵 뒤집혔으나 광해군은 미리 예견된 일이라 동요하지 않았다. 광해군은 출병 전 강옥립을 따로 불러 현지에서 형세를 보아 향대를 결정하라 라는 밀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의 대신들은 광해군의 실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명나라는 패전 이후에도 계속 군대를 요청하였고 대신들은 사직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명나라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논박에 국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신들에게 몹시 시달렸다. 1620년 후금에 억류된 포로들은 석방되었으나 강옥립은 10여 명과 함께 억류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후금 진영에서 왕의 입장을 전하고 본국에 밀서를 보내게 되는데 종이를 꼬아 말, 안장의 노끈으로 얽어맨 밀개를 후금 내부에 대한 정보를 왕에게 보내고 이 밀서를 통하여 명나라 몰래 후금에 대한 대외 정책을 세우면서 신하들의 명분을 대부분 따를 수 없었다. 인경궁은 착공한 지 9년째 이어지면서 여러 전당은 조성되었으나 궁녀들이 거처할 곳과 각 아문을 짓지 못하였는데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물력 조달의 총책임자 이충이 죽었다. 인경궁의 주요 정각은 아래와 같다. 인경궁의 정문인 명화문은 창덕궁 도나문의 예에 따라 2층문으로 조성하였다. 정전인 홍정전은 창덕궁 경운각이 되었다. 광전전은 오늘날 창덕궁 선정전인데 광해 9년인 1617년에 완공된 인경궁의 정전을 옮겨온 정각으로 유일하게 남은 청기화이다. 인경궁에는 흥전전과 약간 위쪽의 방향을 달리한 또 하나의 정전인 광전전이 있었다. 이 청화가 선명하지 못하고 청록색인 이유는 당시 이슬람 지방에서만 생산된 안료인 라피스라즐리, 우리말로 회회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토청이라 부르는 안료가 금값과 맞먹어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염초를 사용하였는데 염초 또한 중요한 화약의 원료였기에 실록에는 모든 전각의 청화를 덮어 대신들의 원성을 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건된 함인정 등 다른 행각에는 청화가 없는 걸로 봐서 중요 정전에만 청기화로 덮은 것으로 추정된다. 침전인 경수전은 창덕궁 대조전이 되었다. 흑명전은 선조의 후비 임목대비가 거처로 삼았고 1632년 6월 28일 여기에서 죽었다. 함인당은 인경궁 경수전의 후행각이었고 창경궁으로 이건되면서 당을 정으로 바뀌어 지금의 창경궁 함인정이 되었다. 중위당은 인경궁의 동궁이며 소현세자의 혼궁이었고 이 전각을 둘로 나누어 저승전과 평선당이 되었다. 금천교를 만들기 위해 주위에 민가를 수십 채 헐어 담을 쌓았다. 인경궁 누정은 평안남도 성천에 고려시대 때 만든 강선루를 모방하여 별당과 정자를 세우고 배를 띄우며 연회나 접견 장소로 조성하려고 목재와 돌을 갖추어 놓았으나 반정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7일 후인 1623년 3월 12일 이기등 서인들이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한 정변이 일어났다. 1623년 3월 12일 인조가 친병을 거느리고 창의문을 지키던 선정관을 참수한 후 창덕궁 금우문에 도달하여 내병조에 대기하던 이용립이 문을 열었고 김유가 이종을 인도하여 선정전 편전에 도착하여 호상을 동쪽을 향하게 하고 앉았다. 이날 선포한 인조행장에는 광해군의 폐위 명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광해의 혼란이 더욱 심해져서 정사가 뇌물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거두어들이며 토묵일이 해마다 잇따르고 그치지 않아 도감이라 칭하는 것이 12이고 민가를 헌 것이 수천 채였다. 모후인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골육을 도살하며 큰 옥사를 꾸미니 억울하게 죽는 자가 날로 쌓였다. 음란하고 포악한 행위가 이루 셀 수 없으며 광해의 외척이 권세를 구하며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므로 모든 백성이 물이나 불 속에 있듯이 근심하였다. 반정에는 성공하였으나 임금이 되기 전이라 때를 기다리고 깊이 근심하였다.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것을 아파하고 종묘와 사직이 엎어지려는 것을 괴로워하여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 광해에 옳지 못한 정사를 바로잡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기셨다. 창의문 물루에는 반정에 공을 세운 서인계 인사 5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후대의 이괄 등 6명을 빼고 47명의 이름만 새겨져 있다. 이들 서인 세력은 인조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반정이 일어난 원인을 북인의 권력 독점과 광해군이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에 반발하여 이귀, 김자정, 김유, 이괄 등 서인 세력들이 반정에 성공하여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옹립한 정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인들이 대를 이어 집권하면서 역사를 왜곡하였다. 인조 즉위 2년인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조선 역대 왕으로는 최초로 내란 때문에 공주로 피신하였다. 지방관으로 지내던 이괄이 능양군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를 때 큰 공이 있었으나 논공행상 과정에서 공이 적은 김자점보다 한 등급 아래로 봉해지면서 서울이 아닌 북방 영변으로 떠났다. 이에 3월 이괄이 지방 파견에 불만을 가지고 역모를 꾀한다는 고발이 있자 이괄과 같이 떠난 아들을 데려와 문초하려 보낸 금부도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광해군 때 재상이던 기자원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다고 기자원을 죽인 다음 이괄의 아내와 동생 등 가족들도 모조리 죽였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이괄이 군대를 지휘하여 남하하기 시작하자 이를 지지하는 민병까지 합세하여 예성강까지 남하하게 되자 인조는 명나라의 파병을 요청하면서 서울을 떠나 공산성까지 피난하였다. 3월 29일 이괄이 서울에 입성한 후 광해군 때 복구되었던 창덕, 창경궁을 불태우고 선조의 아들 흥안군 이재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하지만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토벌군이 뒤따라 내려와 도성에서 크게 패하여 이괄은 한밤중에 자녀병을 이끌고 이천까지 퇴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4월 1일경한 역부근에서 부하 장수 이수백과 기익현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틀 뒤 왕으로 추대된 이재도 처형되고 공주로 피난갔던 인조는 4월 5일 서울로 돌아와 아버지의 집터에 광해군이 세운 경덕궁에서 거처하게 되었다. 왜 김자점 때문인가? 본관은 안동이고 음보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광해군 때 병조자랑이었고 임목대비의 폐비 논의에 반대하는 등 대북 세력에 맞서다가 정계에서 축출당하였다. 인조반정이 있던 날 세검정에서 최명길, 심기원, 이기를 중심으로 반정을 모의할 때 약삭빠르게 서인 세력에 의기투합하였다. 이괄이 난을 일으킨 것은 김자점보다 한 등급 아래 이등 공신에 책록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1624년 인경궁을 허물기 시작하여 선조의 비, 임목대비의 딸이고 영창대군 누나에게 정명공주에게 200간이나 되는 집을 하사하였다.
최명길이 이날 인조에게 200간이나 큰 집을 하사하시면 공주께서 어디에다 쓸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은 물건으로 내리십니까? 이때 창경궁은 2달 전 이괄의 난으로 정전인 명정전을 제외한 전강 모두가 잿더미였고, 창덕궁은 인조반정 때 인정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모두 불타 석재들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200간을 하사하라는 명령에 호조에서 아뢰기를 인경궁을 세울 때도 과중한 민력이 동원되었고 창경궁이 허물어져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데 임금께서 신권로 이어하시면 될 일을 이러한 어명을 내리십니까? 1627년 정묘호란으로 강화로 파천하게 되었다. 집권한 서인 세력은 광해 11년 강옥립이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는 논리로 친명배금 정책으로 대응하여 청나라가 수교하자는 친서를 무시하였다. 같은 해 청나라는 3만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하였다. 임진강까지 이틀이면 닿을 수 있는 황주까지 진격하자 인조는 강화로 소현세자는 전주로 급히 피난하였다. 광해군 이후 외교관계가 없던 후금이 하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중 화의를 할 수 있다는 서신으로 조선 정부에 알려왔다. 광해 11년에 명나라에 파병된 조선군 사령관으로 가서 후금에 항복하여 억류되었 강옥립이 침공 부대와 같이 내려오면서 진격을 멈추게 하고 강화로 달려가 인조에게 협상 의사를 알려 분신의 관계가 아닌 형제의 관계로 화의가 성립되었는데, 이때 강옥립의 역할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기록에서 지웠다. 인조 14년인 1636년 병자호란, 남한산성에 피신하고 삼전도 굴욕으로 온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인조는 정묘호란 당시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었으나 서인 세력에 이끌려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 이 정책은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정책으로 몰락하는 명나라와 여전히 친명적 태도였고, 홍타이지가 조선에 사신을 보냈으나 접견조차 거부하였다. 성태종이 된 홍타이지 즉위식에 초청되어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경하의 예를 올리는데, 조선의 사신만은 뻣뻣하게 서서 배려하지 않는 등 배신적 행위를 확인한 정태종은 조선을 확실히 굴복시킬 결심을 하여 용골대를 선봉에 앞세우고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든 전쟁이 병자년에 일어나 병자호란이라 한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47일간 항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참패하여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여 조선 역사상 유일한 패왕이 되어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 이날 이후 인조는 창경궁 양화당에서 은둔 생활의 연속이었다. 청나라와 합의한 항복 조약을 추려보면 청나라에 조선을 바치고 명나라에서 준 옥새를 바치고 연호를 버리고 왕의 아들 둘을 청에 볼모로 보내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 배쉰척과 원군을 파견하라. 또 조선의 관료 제신들의 자녀와 청나라 제신들과 혼인관계를 맺을 것이며 김윤영부터 요구하는 대로 곡물과 노비를 보낼 것 등이었다. 청나라와 합의한 항복 조약대로 이때 항복의 조약서에 조선 왕의 장남 소현세자와 부인 민회빈 강씨, 동생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 내외와 왕실 가족, 시강원, 역관 등 대략 200여 명을 데리고 1637년 2월 8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청나라의 수도였던 성경 지금의 선양의 4월에야 도착하였고, 그 다음 달에 심양관에 입주하였다. 이때부터 속국이 되어 온 국민이 토탄에 빠졌고, 소현세자 가족과 복림대군 부부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9년 동안 억류되었다. 조선과 군신관계를 맺은 청나라는 심양관을 조선의 작은 조정으로 생각하며 약속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세자는 조선 승정원에 장계를 보내어 국왕의 지위를 받는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청나라의 요구대로 따라야 했으며 그 폐해는 너무나 비참하였고, 50여만 명의 조선 백성이 청의 노예로 끌려가 모진 고생을 하고 그나마 고국이 그리워 돌아온 여자를 환양년이라 불렀고, 그곳에서 낳아 데려온 자식을 호로자식이라 부르며 돌팔매로 쳐 죽인 역사가 있는데, 서인이 집권할 때 기록한 실록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하였다. 1640년 인조 18 3월 소현세자가 서울로 돌아왔으나 아버지와 갈등으로 4월 26일 급서하였고, 인경궁 중의당을 홍궁으로 사용하였다. 인조의 후궁 조씨가 세자와 세자빈이 심양의 볼모로 잡혀있을 때 온갖 추측을 동원하여 왕에게 이간질하였다. 1646년 3월 15일 강빈은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다. 이어 강빈의 노무와 남은 형제도 처형 혹은 장살되었다. 1641년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광해군의 역사적 평가는
변화무상한 정세에서 조선의 살 길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15년 동안 조선을 다스린 왕이었으며 폐위된 뒤 왕위에 있었던 날보다도 더 긴 19년을 유배 생활로 살았고 인조가 청태종에게 고명책인을 바치고 나라를 잃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고국의 존망을 알고 싶어하는 시를 남기고 제주도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었다. 1647년 6월 창덕궁을 대대적으로 영건하는데 1623년 반정하던 날 인정전만 남고 불에 탄 채로 남아있던 것을 인경궁의 제목과 기와와 선돌까지 가져와 중건하였고 1648년 인경궁 부속 건물을 헐어 홍제원을 지었다. 1649년 5월 8일 인조가 창덕궁 대조전에서 55세로 죽었다. 인경궁의 터에는 효종의 4딸들이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으며 현종 연간의 정전의 빈터는 있었으나 숙종대에 이르러 왕실 후손들과 사대부의 사유지로 변하였고 이후 영조는 그 터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흔적도 못 찾았다.